자, 오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스마트 농업, 스마트 수산업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 진행할 텐데요. 발표자 소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CD의 김찬호 대표님께서 농업 생산의 혁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기 전에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저희가 뒤에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요. 시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너무 좋은 포럼에 참석을 해서 저도 좀 발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업 생산을 혁신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드의 김찬호 대표라고 합니다. 안보가 들어가는 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교안보, 국방안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식량안보 분야가 있습니다. 식량안보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그리고 저희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농업 생산을 혁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답보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서운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인류가 식생활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지금부터 30% 기술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고 개도국의 발전이 이어지면서 농경지가 감소되고 있고 농업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2055년이 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혁신해야만 지속가능한 우리 인류의 미래를 답보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력을 띄워놓은 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발제를 요청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농업에 혁신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아니면 저의 경력에 맞게 저는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국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중에 8년을 농업 분야의 법과 제도 개선하고 예산안 편성을 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2년은 금융 분야를 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IoT 대기업에서 IoT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웠고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데이터 회사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헤드를 지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던 에그테크 회사인 그린랩스에서는 그린랩스 파이낸셜과 FIC라고 하는 기술 조직의 대표로 일을 하다 농업 분야에 대한 사업 확신과 제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운영하던 두 자회사를 인수해서 개업 분리된 게 저희 지금의 시드입니다. 저는 농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하다 지금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한 스타트업 창업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와 앞으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방안으로 혁신하고 있는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분야, 특히 스마트팜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자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금융권 관계자분을 만나면 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어렵지 않냐? 에그테크 돈 안 되는데. 저도 아까 앞에서 대표님이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투자사들을 만났습니다. 농업 분야는 왜 정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할까? 글로벌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는데 왜 어려울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 세계에서 제일 스마트 농업을 잘한다라고 하는 네덜란드와 국내를 비교해봤습니다. 최첨단 유리온실의 비중이 네덜란드는 99%며 재배 면적이 1만 평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리온실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재배 면적이 평균이 2,000평입니다.
당연히 생산 기술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산업의 구조에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부터 규모화를 추구했습니다. 민간과 산학, 정부 주도로 해서 하나의 10,000평 이상의 농가를 만드는 규모화 작업을, 경지정리 사업을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부터 경세 소농 위주로 농업이 진행이 돼서 보조금 위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OECD 33개국 회원국 중에 1인당 경작지가 가장 적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상당히 영세하죠. 이 영세한 규모를 빠르게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한다?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크게 지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인데 우리나라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미 작은 규모를 가지고 이거를 갑자기 농민을 없애면서 크게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하는 이런 스마트한 농업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과 시공, 재배, 유통이 전체 스마트팜의 사업 주기라고 봤을 때 금융적으로는 정부의 보조금 중심입니다. 복잡한 자격 요건 및 대출 절차를 통해서 규모화가 어렵습니다. 농업은 인프라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구축이 되어야만 안정적인 수익성을 답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협에서 스마트팜 대출을 예를 들면 법인은 47억이 최대 한도로 나오고 개인은 30억 정도입니다. 지을 수 있는 팜이 그냥 유료인식 기준으로 2,000에서 3,000평 스탠다드한 모델입니다. 크게 나올 수 없는 구조죠. LED 설치 유무가 생산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LED는 시공비가 20-30% 들기 때문에 시공에서 LED가 거의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거의 90% 이상 LE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효율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 시공업체가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려면 지역 제한 입찰에 걸립니다. 결국에 그 지역에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저가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내려오면서 스마트팜에 있어서 아마 부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스펙에서 이런 앞선의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배 효율성도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적으로는 규모화를 이루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에그테크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 많게는 2,500억, 500억, 350억, 300억 많은 에그테크 회사들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코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테크 기업에 투자하듯이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돈을 바로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상당히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팜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위부터 5위까지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 중에 자기의 자체 팜을 2,000평 이상 가진 스마트팜의 에그테크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구조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농업의 문제를 하는 하나의 접근법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결국에는 농지의 문제가 또 크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비농민의 농지 소유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농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절대 농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민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갔고 후계농은 5%에 불과합니다. 10년 뒤에는 84%의 농지가 비농민이 소유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사를 가집니다. 상당히 위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과연 지금의 그런 소농 위주의 보조금 정책에 집중한 농업 정책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규모화된 기업형 모델로 농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들이 규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투자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조금은 힘들지만 좀 더 세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이러한 문제를 금융사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드팜은 국내 최초 수직 계열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서 하나 대체투자자산운용사 그리고 충청남도와 함께 시드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 운영 주체자로서 IoT와 AI 기술이 합쳐진 융복파 스마트팜을 구축 운영하는 역할을 하며 충청남도는 토지를 제공해주고 SPC의 출자자로 참여하며 저희와 함께 청농용 육성 정책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 대체투자자산운용사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팜 PF를 구축을 해서 민과 관 그리고 행정 그리고 금융이 아우러지는 여태까지 국내에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저희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1호팜에 대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태안군 원북면에 지금 조성 예정인 부지에 대해서는 서부 화력발전소가 4km 정도 떨어져 있고 서부 화력발전소의 잔여를 활용해서 난방의 효율성을 올리는 ESG 스마트팜으로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 작물을 완숙 토마토 작물로 책정하고 있으며 1호팜 옆에 2호팜 부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지자체에서 청년농을 육성하고 R&D 센터로서 다양한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의 AI 데이터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여태까지 왜 불가능했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산업입니다. 아무리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줄 때 그냥 단순하게 투자금이 아니라 이런 협력 모델처럼 토지와 그리고 자금에 대한 서포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준다면 저희 같은 회사 그리고 시드팜 같은 프로젝트가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들어가는 시드팜은 저희의 기본적인 IoT 기술이 총망라됩니다. LED가 100% 보광 등이 설치되며 LED를 활용을 해서 광합 성량을 체크하고 생장가 상유 상태 AI 비전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량과 리스크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여태까지 거의 조성되지 않은 최첨단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 비용이 수십억이 들어가고 대출은 한계가 있고 최첨단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싶어도 구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정책으로 큰 팜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기술적 R&D가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성장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화가 이어져서 규모화를 이루어야 되고 규모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과 AI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 맞춰지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내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를 모을 수 없는 규모화로부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매우 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저희는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고 저희가 금융구조로 만들었지만 결국엔 지자체의 지원과 기재부의 지역활성화 펀드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의 지원 정책이 반드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스마트팜의 스펙과 기술에 의해서 생산량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연동 비닐 하우스 온실과 일반적인 유리하우스라고 했을 때 네덜란드와 같은 유리 온실에서 네덜란드는 210k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LED와 초정 및 제어 기술이 있기에 가능하고 AI의 비전 인식을 통해서 LED까지 저희가 AI로 입히기 위해서는 광량 테스트를 해야 되고 LED 시설이 깔려 있어야 R&D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10,000평, 20,000평 정도의 데이터를 의미 있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시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많은 에그테크들에게 개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스마트팜이 안정적으로 대형화돼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의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폐열을 활용한 대한제강의 탄소중립 스마트팜을 시공했으며 부여의 4,500평 유리온실과 인천공항의 T2 스마트팜 등 다양한 형태의 최첨단 스마트팜을 시공했습니다. 농가로는 보급형 스마트팜 IoT 기기를 450개 농가에 보급했으며 재배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몇 안 되는 해외에 저희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재배를 7만 평 정도 수행하는 해외 생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된 원물은 파이토케미컬을 활용을 해서 제품화해서 현재 북미 지역 수출을 시작하고 있으며 45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전체 사업 영역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시공한 대한제강의 탄소중립 스마트팜입니다. 제철에서 발생한다는 고열을 활용을 해서 재활용해서 난방의 효율성을 최대 70% 정도 올린 프로젝트입니다. 히트펌프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저희는 김제 혁신밸리 유리온실과 여주의 테스트베드 그리고 해외의 육모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만들면서 농업 분야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부터는 블루바이오팜 테스트베드를 전 세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호라이즌 EU 프로젝트에 지금 겐트대와 키스트 그리고 동원 FMB 그리고 형지그룹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컨소시엄 2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한 해조류와 김양식을 육상해서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앞으로 전 세계 5개국에 6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면서 온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양 바이오팜의 영역까지 기술적 확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좀 특징이 있다라면 노지에서부터 그리고 온실 그리고 유리온실 그리고 대형판까지 다양한 기술 적용이 가능한 범용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온실부터 그리고 해양 바이오판까지의 기술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해양과 그리고 농업 분야 전반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면서 농민들은 CS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연령이시고 사용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과 태블릿 그리고 시드 챗봇 AI를 기반으로 해서 농민에게 바로바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해 농업의 효율성, 작물 재배의 효율성을 올려가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계 최고의 다자간 연구 혁신 프로그램의 호라이즌 유럽에 저희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11개 기업과 유럽의 12개 기업, 총 23개의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기술 개발 리더로서 AI 기반의 통합 환경 제어와 IoT 센서 네트워크 그리고 초분광 영상 기술을 개발을 해서 6개국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3년 뒤에 상용화, 대형화된 상용화까지 진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생산성을 해외에 저희 IoT 기기를 활용을 해서 7만 평의 작물 재배를 했습니다. 저희 IoT 기기를 활용해서 생산성은 50% 늘어났으며 수익성은 60%, 병해충은 78%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1, 2차 POC를 마무리했는데 농업 분야가 해외로 진출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팜을 짓고 진출하는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해본 결과 결국 IoT 기기를 활용을 해서 농업의 재배 컨설팅으로 진출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저희 IoT 기기 장비를 활용해서 단 한 명의 재배 인력이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네팔 현지 7만 평의 재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 수출을 하거나 이럴 때 농업 분야에 직접 진출하기에 상당히 많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으로 수출을 할 때 정부에서도 다양한 보증 혜택을 해준다면은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 노지와 유리온실 쪽에 기술 수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급형 장비도 이제 농가의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업 데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인 보급형 스마트폰, 일반 농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도 상당히 유의미하지만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앞으로 저희가 AI 시대에 맞춰선 융복합 데이터를 쌓아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융복합 데이터를 지금 정부 주도에서도 상당히 AX 플랫폼에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지금 우리나라 농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데이터를 정부 측에서부터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 같은 기술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일반 농가까지 내려가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더욱더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나 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에서 기술개발 리더로 들어간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과의 경쟁에서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방안과 지원 정책이 있다라면 글로벌적으로도 국내 에그테크 회사들이 얼마든지 좋은 성광을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왼쪽은 고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소를 설립할 때 저 사진 한 장으로 금융사를 찾아가고 돈을 주면 배를 만들어 주겠다. 정부를 찾아가서 여기에 조선소를 짓겠다. 현대시대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저도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금융권을 찾아갔습니다. 자금을 주면 최첨단 스마트팜을 지어서 좋은 수익 모델로 보상해드리겠다. 지자체는 이 몇 년 동안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어려운 이 토지에 민간 자금을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하겠다. 청년농 육성을 같이 하겠다. 기술 기반으로 농업을 혁신하겠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정주영 이런 분들이 농업 분야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농업은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여기 계신 많은 브레인분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찬호 대표님의 농업 생산의 혁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였습니다. 다음 발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쿠아프로 윤지현 대표님께서 데이터 AI 기반 한국형 스마트 양식의 산업화란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준수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쿠아프로 대표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늦게까지 자리를 시켜주셔서 감사하며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응용생물학을 전공한 공부한 사람으로서 사업 이전부터 제게 늘 하나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생물 생산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가? 저희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시도를 했던 거는 저희 양식 업계에서 쓰이는 수산물인데요. 그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을 대상으로 제가 환경과 몇몇 요소를 제어함으로써 수산생물도 마치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저희는 우리가 흔히 이제 횟감으로 국민생선이라고 하죠. 많이 먹고 있는 광어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30년간의 경험과 그 깨달음을 집약해서 데이터 AI 기반 한국형 스마트 양식의 산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서 기후변화와 데이터의 부재라는 우리 양식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길이며 미래 식량 안보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초혁신적인 경제 모델입니다. 그럼 제가 왜 우리 양식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문제인 지구온난화 가 제일 먼저 대두됩니다. 지구온난화 하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10년간 바다 온도가 1도, 2도 상승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실 건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1도와 2도의 온도 상승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어업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몇 년 전에는 여름에 고수온철이라고 고수온 경보가 발생하는 날이 몇몇일에 그쳤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 경보가 30일을 지속을 했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짧게 지속이 될 때는 어민들은 물고기에게 밥을 안 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며칠은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수온 경보가 30일 이상 이렇게 길게 가버리면
어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는 물고기의 대량 폐사로 이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이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후 변화의 정말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노하우에 의존한 경험적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민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물고기를 잘 키우는 어민들일 겁니다. 보통 알에서 물고기 이제 치어를 저희는 이제 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치어를 만들기까지 보통 돔 같은 경우에 저희 잘 즐기는 참돔 있잖아요. 그런 돔과의 어류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정말 잘 키우시는 분들이 난에서 물고기 치어까지 성공률이 3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종묘를 만드시는 어민들이 어종에 상관없이 80-90%는 성공을 하세요. 문제는 이게 모든 게 다 노하우로 그냥 개인의 손기술로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표준화가 안 되어 있고 그 어떤 것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업계 양식업계에서 직면한 현실은 소비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맛있는 수산물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찾기를 시작했고요. 이제 새로운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윤리 소비를 하고 싶어하고 가치 소비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ASC 인증이나 ESG 경영을 하는 그런 수산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지금 개인 노하우의 경험한 이런 양식으로는 이런 트렌드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양식의 문제는 가장 한마디로 요약해서 데이터의 부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운영 기준이 각기 다 다릅니다. 현장마다 물고기를 양식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 동일한 상황에서도 재현성이 없는 데이터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조건 편차가 심합니다. 동일한 종이어도 사육 환경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리고 산업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록 체계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산업 구조로 표준화, 예측, 재현성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렇게 이런 산업은 이런 경험 기반에서 데이터, AI 기반 생산 체계로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왜 데이터가 그렇게도 없었느냐?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양식은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두리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두리라는 건 그야말로 바다에 그물을 띄워놓고 물고기를 양식하는 방법이고요. 육상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물을 흘려가면서 그냥 그대로 환경에 있는 물을 돌려만 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환경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물고기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조절할 수 없단 말은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그 불확실성에 의해서 많은 폐사와 많은 위험 요소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식 산업은 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두 가지 정도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두리는 그대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환경이 통제된 시스템, 지금처럼 수면 위에 띄워가지고 온도도 그대로 다 받고 파도, 태풍이 그대로 피해를 받고 하는 그런 가두리가 아니고, 그 외해에 위치하고 있으나 침잠, 물 밑으로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적합한 수온과 환경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통제된 가두리여야 되고요. 또 하나 완전히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육상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완벽하게 외부 환경하고 분리된 시스템으로 모든 자연 환경을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환경 변수를 제어한 정제된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지 데이터 기반 양식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환경 독립적 모델인 육상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이제 이거를 순환 여과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물을 한번 끌어와서 계속 되돌려 쓰면서 바다에서 가지고 오는 물을 최소화시키고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육상에서 계속 정제해가면서 환경을 통제해가면서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기존에는 이제 유수식 양식이라 해서 물을 엄청 많이 쓰는 타입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 RAS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이런 순환여과 양식을 신축하는 타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는 기존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조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완전 새로운 기술의 RAS를 적용을 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민 접근성이 일단 좋아지고 도입하고 운영 비용이 짧아지고 도입 시기가 짧아집니다. 최적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고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신규 용수 물론 절약할 수 있고요. 전기에너지 사용 절약, 철거비, 구축비 모두 절감 가능합니다. 당연히 시설공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재래식으로 양식하던 방법을 최신 기술인 순환여과로 바꾼 그 현장 모델인데요. 여기서 저희 지금 그 모델팜에서는 연 69톤의 생산 규모로 스마트 순환여과 양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년 연속 이상 운영을 해서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을 했고요. 상시 출하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여 수익 구조를 확인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기존 방식 대비 운영비, 생산비, 전력비 개선을 모두 검증했습니다. 리모델링 방식으로 초기 시공비와 시공 기간이 30% 절감됨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고기는 햇섭은 물론이고 무항생제 인증, KPC 인증,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SC 인증까지 확보 완료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면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사용된 기술들은 해양수산부 신기술 인증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데이터 AI 기반 표준 생산 체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일 품질을 안정적으로 계속 구현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 구축을 완료해서 실시간 생체 및 환경 데이터 기반의 운영 안정화가 가능하고요. 운영 변수 관리를 통해서 재현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 규모에서 편차 없는 운영이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프로토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생체 환경 사료량 데이터를 수집해서 운영자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수치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놓았고요. 양식 운영 매뉴얼 및 프로토콜을 모두 확립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고도화를 위한 기반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고요. 여기서 축적된 데이터는 AI 사료 프로그램 생장 예측, 운영 모니터링, 기자재 예지 보존 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방식대로 키운 것과 이제 저희 모델팜에서 키운 방식의 비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수식 양식장의 지금 생존율이 55%라고 오피셜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민들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30% 정도밖에 생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모델팜에서 나타낸 스코어는 92.8%의 생존율을 보였고요. 이 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단위 생산당 용수 사유량이 있는데요. 1kg의 물고기를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해수량을 본다면 저희는 기존 대비 1%의 물만 가지고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전기 사용량도 기존 시스템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저희 물고기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죽지 않고 고밀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기존 양식장에 비해 생산성이 3배 정도 올라갑니다. 저희가 운영 비용도 많이 나가지만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단위 생산당 생산 비용이 훨씬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기존에 킬로그램당 1kg의 물고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3,000원이었다면 저희는 지금 스케일로는 8,300원, 스케일을 확장을 해서 규모화를 조금 시키면 7,800원대의 생산 원가를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기술의 검증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술 검증을 다 해놓고 나니 투자사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투자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정말 큰 스케일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하느냐. 저희는 똑같이 작동을 하는 원리이고 똑같이 작동하는 모듈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바라는 거는 국가가 주도해서
대표에서 상업 규모의 스마트 RAS의 실적 모델을 구축해서 이 부분을 한 번만 확인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식 산업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이고 핵심 기술 사업 모델 검증을 통해서 기술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고요. 상업 규모의 대표적인 사례 축적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산업 전환이 촉진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확산 전략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상업 규모의 검증 모델을 구축을 하고요. 연 1000톤급 이상 이제 실제 운영이 가능한 수익성 검증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투자자가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을 제일 먼저 구축하고요. 여기에 운영 매뉴얼 및 데이터 체계를 확립을 합니다. 이때 생물 환경 시설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누구나 동일하게 운영 가능하게 만들고 이 데이터를 기반하여 표준 공정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별 의사결정을 알고리즘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조성된 그 산업 규모를 가지고 민간 투자 유입을 위한 확산 티핑 포인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 모델이 검증되면 민간 투자가 자동적으로 유입될 것이고요. 이러한 민간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장 기반이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증된 이 스마트 RAS 모델 기반으로 산업을 확산시킨다는 건데요. 성공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 및 양식장 개조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성 및 인증,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데이터 AI 기반 스마트 순환여가 양식의 전환이 만드는 산업 변화는 이렇습니다. 일단 어가 현장이 제일 먼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30%의 생존율은 어가를 운영하시는 어민들한테도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운영 스트레스 감소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식업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거의 도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사업과 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보다는 시스템이 할 수 있도록 산업의 변동성을 제거하고 상업 규모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 투자의 진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수준에서 품질 표준화를 만들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변화를 맞춰갈 수 있습니다. 고품질 지속가능 수산물로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필요한 시장이지만 해외 프리미엄 수산물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전환되면서 검증된 모델로 민간 투자가 따라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감으로써 더 이상 양식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양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데이터 AI 기반 한국형 스마트 양식의 산업화라는 주제로 윤지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토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서서 스마트 농업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한 분야가 에그테크였지만 스코어가 좋지 않은 것이 농업의 특성 때문이다. 어떤 기술과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한 스마트 수산업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양식장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들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세대 전략 반도체와 그래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또 K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K 뷰티 산업에 대해서 두 번째 세션에서 밀도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발표와 함께 토론에서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 수산업에 대해서 점차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요. 여러분 이제 긴 시간 오래 해주셨지만 열심히 준비하시고 네 그리고 또 열심히 토론을 이어갈 만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유도일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함께 참여해 주실 패널 분들 모시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김찬호 대표님, 윤지현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크로프트 AI 이우람 CTO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님도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좌장이신 유도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농경기사학부 유도일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한 2010년대 초부터 이제 스마트 농업, 수직팜, 버티컬팜 이런 쪽에 대해서 경제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주로 많이 저희가 연구 분야라든가 정책까지 하는 걸 많이 해봤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게 맨날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하다가 이 기재부에서 이렇게 항상 농림식품부에서 하다 보면은 예산에 막히거든요. 이러하면은 안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 무려 이렇게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양식업을 혁신 과제로 이렇게 내세우셔서 감회가 새롭고 희망이 보입니다. 아무튼 처음에 좌장 맡아 그러길래 내가 벌써 그럴 나이가 됐나? 항상 이제 토론이나 패널에 익숙해가지고 이게 좌장을 맡는다는 나이가 실감이 안 나는데 저도 내년에 만 50이니까 맡을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다 들었고 이제 시간 관계상 여의도 9호선이 붐비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이우람 크로프트 AI CTO 대표께서 먼저 토론을 빨리 해주시죠. 네.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토론문은 아니었었는데 오늘 시드팜 대표님 발표하시는 거 듣고 사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한국에서 대형화된 온실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대형화된 온실을 지을 수 있는 건 어쩌면 좀 에그테크 기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농업회사 법인들이 좀 충분히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기술이 저희도 농업 온실을 자율제어하고 AI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저희 그 기술을 써가지고 생산을 많이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근 2년 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지자체나 여러 가지 금융 쪽에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거의 대출을 못 받는다라고 사실은 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정 사실 이미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사실 히트팜 대표님이 PF 사업 정부 달고 있었긴 했었는데 그런 PF 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뚫어보시려고 하시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농업회사 법인들이 굉장히 큰 농장을 운영하는 거가 농업인들한테는 반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조금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농업의 그런 저희 한국 농업의 사실은 그런 성장을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토론문을 짧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좀 강연 요청들이 좀 있어서 스마트팜과 학과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강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 때마다 뭘 물어보냐면 그 학생들 한 4, 50명 있으면 제가 물어봐요. 스마트팜 학과인데 도대체 여기서 몇 명이나 스마트팜을 짓고 싶으실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연구소나 농진원이나 농진청이나 다 그런데 연구원 그런 쪽으로는 가고 싶어 하지만 단 한 명도 스마트팜을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스마트팜 보육 사업을 해서 스마트팜 보육 사업으로 나온 사실은 청년 농업인들조차도 제가 얘기를 해요. 충분히 대출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융자 플러스 알파로 매칭해서 크게 주거든요. 거의 한 8, 9억 이상을 융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지으시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지었다가 힘든 사례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동료들, 자기 선배들 혹은 앞선 기수들이 농장을 지었다가 수많은 실패를 하고 빚쟁이가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농업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저는 AI나 데이터 기반 데이터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농업에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AI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거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농업의 AI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은 도대체 왜 실패할까? 왜 그들을 어렵고 할까에 대한 문제로부터 저희가 이 AI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왜 실패하는지.
이 농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너무나도 팔방미인이 돼야지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온실을 짓는 것부터, 지을 때부터 평당 생산량, 평당 수확량, 평당 그다음에 그 유통하는 금액 다 고려해서 져야 됩니다. 그리고 작물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잘 생성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작업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작업을 매니징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통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과연 재배사 한 명이 다 할 수 있을까?가 어려운 거죠. 네덜란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형화나 좋은 시설들이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요소지만 그 큰 시설을 정말 잘 운영하는 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편견적인 게 있는데 온실을 비싸게 지으면 다 성공해 라는 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읍에 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앞쪽에 한 6,000평 되는 건물에 유치권 행사라고 걸려있더라고요. 왜? 왜냐하면은 그거를 했다가 농사를 망해서 빚을 지고. 근데 그거의 사실은 대부분의 한 절반 이상이 국가 보조금 들어간 온실이거든요.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AI를 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면 그러한 각각의 문제들을 먼저 디파인을 하고, 다시 말하면 농업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여러 가지 연구원, 농업 쪽에 있는 연구원과 AI 연구원들이 합심해서 정말 농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디파인을 하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모아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온실 안에 아까 말한 대형 온실과 소형 온실의 데이터 차이가 있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온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센서들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배지라고 하는 요거에 물이 들어가는 배행량을 측정하거나 배행량의 ECpH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양액저가 안 돼요. 근데 왜 설치 안 했냐면 그게 하나가 한 2천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대형화가 안 되면 그게 또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업의 데이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단순하게 환경 데이터만이 아니라 작물 데이터도 살아있는 데이터니까 어렵고,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좋은 환경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저격을 더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프루닝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AI가 보고 이 온실은 프루닝이라는 것을 안 하고 저격도 좀 많이 안 했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화해서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 미래에 저희 이런 AI 기반 온실은 농업은 사실은 먼저 농업의 전문가와 AI 전문가가 만나서 문제를 디파인하고 그럼 거기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말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디파인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모아줘야 됩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평당 수확량, 온실 종류에 따라서 평당 수확량조차도 달라요. 이런 것도 다 데이터가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가의 식견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창모 대표. 예, 제가 마지막이네요. 오늘 뭐 토론 순서도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력 반도체 뭐 이제 그래핀 이렇게 그리고 헬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먹거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예뻐지고 싶어하고 건강해지고 싶어하지만 결국 먹어야 되니까 그 기후 변화 시대에 수산물 저희들 우리나라 수산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게 100만 톤 되다 80만 톤을 줄었습니다. 이거 지금 양식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먹거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양식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어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식량의 문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선도지구 이제 론칭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토론보다는 선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일의 추진 방법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어민들은 혁신적인가 아닌가? 저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김양식, 전복양식, 넙치양식 이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을 채택해 왔고 서울에서 돈 쌀 짊어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투자 가능성이 보이면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데이터의 표준을 만들어지는 지구가 만들어지면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선도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수출을 생각할 것인가 내수를 생각할 것인가 이걸 또 고민해야 됩니다. 어종을 뭘 선택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SPC를 만든다고 하면 대기업들 진출을 좀 기대하실 겁니다. 대자본. 그렇지만 이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수출이 아니면.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품목이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아마 연어, 새우, 뭐 틸라피아. 틸라피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흰살 생선을 다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틸라피아 메기류가. 우리는 이제 명태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전 세계 흰살 생선은 양식되는 틸라피아와 메기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 투자를 한다면 글로벌 품목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가들은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걸 투자를 하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이 컴플릿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마 이 선도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전부터 생각하는 게 지금의 양식 상황에서의 시장 규모로는 사실은 기자재산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먼저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먼저 만들고 해외로 가야지 그 기술의 스피드오버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수상 기업들 회장을 제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분들에게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국내 시장에 몇백만도 살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냐. 저한테 반문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지 않냐고. 반도체, 자동차, 뭐 다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수출을 생각하고 기자재를 만들지 국내 내수를 생각하고 만들지 않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게 그 분야인데 유독 수산업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어가정책이기 때문이죠. 이 어가정책으로는 지금 이 선도지구를 만들어서 다시 어가정책을 써버리면 사실은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본을 투자받고 싶다면 글로벌 품목으로 가서 기자재 산업을 육성시키고 우리 지금 GS건설처럼 투자한 것처럼 GS건설 모델은 사실은 해외 진출을 위한 건설 사업을 플랜트로 엮어서 가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양식업자가 돼버리면 양식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도지구 사업에 있어서는 국내용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봐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어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신에 이제 윤지원 대표님이 라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국내에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에서 안착을 시켰다고 저는 보입니다. 소규모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소규모가 상업적 규모로 스케일업을 했을 때 이게 되느냐. 이게 이제 투자의 관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도지구에서 해줄 수 있는 국내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런 류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윤지원 대표의 소규모 랩은 아니죠. 이것도 상업적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 500톤 규모로 늘린다면 여기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데이터가 쌓인다면 아마 윤지원 대표님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용이냐 해외용이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전국에 500개 넙치 양식장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라스 시스템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유수식 양식장을 리모델링, 소액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제가 데이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최근에 가장 재밌는 연구개발 사례인데요. 우리가 유수식 양식장이라고 하면 바닷물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대로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폐사가 많이 나니까 환경 때문에 더 빨리 돌리고 더 몇 번을 20번, 30번을 회전시킵니다. 아마 아까 물량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서울시 물 쓰는 거 한 10배 정도 될걸요 아마. 제가 거기 바닷물이라서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데이터를 측정해 보니까 수조별로 수위가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양식업계에 계신 사장님도 몰랐어요. 수조 안에 수위가 다르다는 걸. 근데 이제 만조대와 간조대 수위가 달라졌던 겁니다. 근데 모터는 똑같이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터를 만조대 압력이 있으니까 모터를 적게 돌려도 사실은 물이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요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한 20% 에너지 절감이 생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데이터의 부재가
사실 양식 어가들은 지금 스마트 양식 필요하십니까? 하면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왜 필요하지? 진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진짜 필요한 곳이 여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 하시는 분들이 물리학자, 무슨 생물공학 거기 가보시면 만능 박사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기자재를 자기가 직접 조립하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선도지구가 앞으로 이런 쪽의 데이터를 만들고 표준화시키고 기자재를 다시 표준화시키고 요걸 이제 국내의 양식 어가들에 다시 이제 퍼지게 하는 이런 전략 하나와 해외로 플랜트 사업을 해서 성공시키고 다시 그 스피로버 효과를 국내로 가져오는 이 전략,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좀 쓸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김찬호 대표님과 윤지현 대표님이 그래도 이게 정부 관계자들도 계시고 업계 관계자들도 계시니까 아마 소원술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라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초만 말씀해 주시죠. 뭘 바라신다? 우리나라 농업 지속성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얼마나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가 이 대학생들 강대로 좀 대학교 강의 요청이 와서 가끔 이제 학생분들이랑 커리어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나는 아까 말씀드린 농사짓기 싫어해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실태우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제일 어려워요. 미개척돼 있습니다. 뭔가를 데이터적으로 풀고 연구하고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농대를 가서 데이터를 공부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청농형 육성 정책이라 나오는 거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이 나와요. 난 농사 짓기 싫은데 농사를 져서 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하기에 그 허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 농진청이나 이런 R&D 하는 기관들의 문은 너무나 좁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기업에서 데이터에 일을 하고 기업에서 포함이 돼서 일을 하고 우리나라 농업이 이제 대기업이 나와고 대기업에 대한 문도 점진적으로 열어줄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부터 해서 좀 초괄적으로 지원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여태까지 VC들에게 많은 돈이 가고 에그테크 쪽에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성과가 안 냈던 것들이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육성에서부터 투자에서부터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어떻게 빌드업해서 같이 지자체와 결국에는 농업 분야는 지자체랑 정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보가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도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새로운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농업이 어찌 보면 제일 가까이 있지만 먼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 반대가 있을 거고 내 이웃사촌들이 반대하면 어떨 거냐. 하지만 용기 있는 정책과 추진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산생혁명 모델로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좀 더 빠르게 우리나라 농업이 자리를 잡고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현 대표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드 대표님의 말씀하신 거에 농업을 수산업으로 바꾸시고 농민을 어민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반시설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화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진출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 계속 드렸지만 저희 양식장의 규모가 작아서 상업 더 크게 키웠을 때 정말 그래도 돈이 되는지 사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모태펀드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정말로 똑같이 모듈형으로 찍어내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다고 강력하게 기술적으로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모태펀드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근데 당초 저희 사이즈가 연 69톤밖에 안 됐던 이유가 저희는 VC에서 투자를 받았거든요. VC의 자금력의 한계가 저희가 69톤의 이제 생산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드 대표님하고 정말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업화, 대규모화는 이 산업에서 여기는 규모의 경제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하는 산업이라 그게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산업이
경제성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이번에 올 여름에 노르웨이 출장을 갔을 때 이제 농업에서는 덴마크를 말씀하시지만 어업에서는 그러니까 양식에서는 보통 노르웨이를 예를 많이 듭니다. 노르웨이 출장을 갔을 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양식장을 만드신 기업에 방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그러면 여기 2천억 정도 투자를 받으셨는데 투자를 받기 전에 그 파일럿팜이 있었느냐, 파일럿으로 확인을 하셨느냐 물으니 아니래요. 그냥 어떻게 할 거고 그에 관련한 숫자를 보여주고 공학적 개념을 보여주고 그런 논리를 설명을 했더니 2천억이 펀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노르웨이에는 양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너무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 선도직구를 통해서 이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단계에 만약에 실패 모델이 들어온다면 정말 저희 산업은 너무나 뒤로 가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스텝이 너무너무 중요한 스텝이고 이때 저희가 정말로 이 양식업에 대해서 양식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저희는 퀀텀 점프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레거시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게 어쩌면 더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업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랩업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제 스마트 농업 마찬가지고 스마트 양식업도 마찬가지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실제 현장 농가에서는 냉방비, 난방비가 너무 비싸다. 못 짓겠다.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청년 농업들이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해답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아까 홍병희 교수님께서 하신 그래핀 발효 같은 거, 그다음에 결국 AI하면 반도체 그런 게 이제 후방 산업 쪽에서 소부장이 아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에서 뭔가 팔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지속성이 있는데 그럼 여기 딱 있죠. K-뷰티와 헬스케어. 결국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먹는 거랑 연결이 되고 K-뷰티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스마트 농업 기준으로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이게 대다수인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생산량이 풀리면은 가격 폭락이죠. 하게 되면 그럼 결국 수출 시장이라든가 어떤 뭐 고부가 가치 뭐 식약 뭐 이거 약재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마침 어떻게 또 기재부에서 이거를 다 알아서 15대 과제에 알맞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후방 산업에 이제 연계가 돼서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양식업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토론을 열정적으로 해주신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어서요. 네, 이제 준비된 초혁신 경제 포럼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